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역대 1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수출은 6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급증했고 반도체 수출은 2배 넘게 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자동차와 화장품 등도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앞두고 캐나다 국방조달 담당 장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스티븐 푸어 장관은 하나오션 거제도선소를 방문해서 잠수함 생산 역량을 점검하고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초대형 수주전을 앞두고 K방산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신증권이 효성중공업의 중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3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망 안정화 설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확산이 실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2부 진행의 이승입니다. 1월 들어서 우리 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코스피가 1월 들어서 단 2거래일을 제외하고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달이 들어서면서 대외 변수가 글로벌 자산 시장을 덮치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포가 확산된 건데요. 예상보다 충격이 좀 큽니다. 코스피가 특히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지금 현재 5,000선을 이탈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관련한 전략들 오늘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큰손들은 어떤 시그널로 보고 이동했을까요? 머니플로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관련한 키워드들 살펴보기 전에 시장의 낙폭이 좀 큰 만큼 긴급 점검에 대한 질문들 몇 가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시장을 흔든 건 케빈 워시에 대한 지명 소식이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하게 된 건데 매파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불안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아예 강조하지 않은 거는 또 아닌데 왜 네. 이렇게 오늘 좀 충격이 큰 건가요? 일단 지난 11월 달쯤에 미증시가 올라왔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왔지만 그때 당시 미국 증시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비둘기파적인 분들 중에 가장 비둘기파적인 분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었을 때 2026년 올해죠. 올해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금리 인하 3번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2번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한 번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실망감들이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으로 실망감이 표출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영향들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은 크게 수급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1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3대 지수가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처럼 폭발적으로 올랐느냐? 그건 아니죠. 강보합권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만한 빌미가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쪽이 어디냐?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 AI 그리고 이제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정의 폭이 다소 이제 과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하지만 오늘과 내일 이 부분을 미증시가 얼마만큼 빠르게 봉합해 주는지 여부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충격이 좀 크다 보니까 코스피가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고요. 조금 전에 하단에서 살펴봤다시피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해 주신 게 수급적인 부담도 많이 더해지고 있죠.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이탈이 지금 계속해서 양시장의 하락 압력을 내일까지도 주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뭐 내일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주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불편하겠지만 이런 조정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10월 달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쉬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올 명분을 기다리면서 잠시 쉬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미국에서 이야기하듯이 고평가가 될 정도로 포드 PER 기준으로 밸류가 많이 올라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제 지난주 금요일 날 3대 지수가 혼조권이었을 때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올랐어요. 샌디스크가 전체 시장 점유율 100% 중에 6에서 7%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이 올랐는데 가령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합하면 SS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두 기업이 사실 우리나라 지수와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 뿐 오히려 만약 매수를 해야 된다면 이런 조정을 저는 기회로 삼는 게 지금은 맞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종목이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으로 그렇다기보단 실적이 나오는데 오늘 과하게 빠진 종목군들은 저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조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한해서는 오늘의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 혹은 설 연휴 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한번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케빈 워시가 유동성을 조이고 만약에 금리 인상까지 다시 하게 된다면요. 지금 최근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랠리에 하방 압력을 주면서 이 랠리에 제동을 걸진 않을지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케빈 워시 지금 예정자의 네. 최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AI 시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코멘트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AI 시대와 반도체 시대 그리고 기술주들의 상승에 좀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강한 반대표를 저는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주들은 지금의 어떤 조정을 기회로 한번 여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월가 통상적으로 미국 증시는 2월과 9월이 좀 약해요.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2월과 9월이 약한데 여러분들이 1년의 그 시기열을 놓고 잘 생각을 해봐요. 여름에는 썸머랠리가 있다고 해서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연말에는 뭐죠? 산타랠리가 있어야 되니까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연초에는 1월 효과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사실 그 중간 사이에 있는 2월과 9월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요. 2월 거래일을 제가 세봤더니 17거래일밖에 안 돼요. 설 연휴가 있어서. 네. 근데 설 연휴가 우리가 언제죠? 월, 화, 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목요일, 금요일은 시장이 열려도 열린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17거래일밖에 안 되는 거에서 또 2거래일을 빼야 되다 보니 한 달에 15거래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2월 달이. 그러니 너무 욕심을 가지고 1월 달에 보여준 상승세를 2월 달에도 보여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단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을 거예요. 무엇을 덜어내고 그리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을 저는 해야 될 시장이 아닌가. 일단 시장에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상징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저는 보여줬다 생각을 합니다. 두 기업이 M7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한쪽은 실적 발표와 함께 급락이 나왔고 한쪽은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이 나왔는가? 아닙니다. 캐펙스 투자의 규모는 여전히 높지만 그 캐펙스 투자의 규모를 어떻게 보면 커버를 할 만한 앞단에서의 인풋 대비 아웃풋이 지금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떨어졌는데 반면 메타는 여전히 캐펙스 투자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정말로 저 기업이 돈을 벌까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주가는 거기에 화답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만 나와서는 안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 그 이상의 컨퍼런스 컬에서라든지 아니면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 이상의 알파가 붙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 안에 내 종목 왜 이렇게 빠지지? 그 빠지는 종목만 쳐다볼 게 아니라 빠지는 종목 중에 플러스 알파가 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도 물론 시장에게는 단기적인 충격이 되기는 했겠지만 지금 2월이라는 시기적인 분위기도 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사실 금리에 좀 민감한 섹터가 바이오이기도 하잖아요. 네. 오늘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좀 살펴보더라도 펩트론 6%대, 리가캠바이오는 5%대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런 글로벌적인 변수가 트리거가 돼서 혹시 바이오주에게는 좀 침체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진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좀 있어요. 일단은 바이오가 침체가 될 거냐 말 거냐는 저는 목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목요일 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아니 제약바이오를 질문을 했는데 왜 에코프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피 따라서 덜 간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면 네.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가 지금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날 2차전지가 탄산리튬 가격 상승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고 가치가 생각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해서 재무제표의 플러스적인 요소로 확인이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의 실망 매물이 2차 전지로 우르르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상승을 하겠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수급적인 부담감을 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걸 지금 월요일인 오늘 미리 예단을 하고 예측을 해서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목요일날 숫자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목요일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 일정 부분 제약바이오에서 비중을 줄여서 2차 전지로 가는 게 지금 당장의 어떤 순환매에는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D&D 파마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 비중을 줄이고 옮겨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옳다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외에 제약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제약바이오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목요일 2차 전지 실적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같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2차 전지 쪽의 실적이 발표된다면 수급 변동성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한번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1월에 보여줬던 우리 시장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상승 쪽으로 방향성이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주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도 이 이후에 좀 우리가 반전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금요일 날 또 고용에 대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슈퍼위크였지만 이번 주에도 어떻게 보면 슈퍼위크일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려면 결국에는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트리거는 당연히 실적이겠죠. 네. 지금의 지수의 위치와 기업들의 위치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결국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최근 테크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 상승치, 그러니까 상향치를 좀 감안을 해보면 기술주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만약 수요일, 목요일 실적 이후에 좀 반등세를 노리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 종가 무렵에 흘러내린다면 그때를 이용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단은 위험 자산 회피 심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주말 사이에 안전자산도 꽤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현 시점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 쪽에서의 어떤 투자 전략들 좀 세워주신다면요?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도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뭔가 믿고 비빌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도 만약 해치성으로 저는 포트 안에 뭔가 담아내고 싶으시다라고 함은 해운 관련주를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주말 사이에 연준 의장이 후임 이야기도 있었지만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있었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실 아직은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 이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 괜찮지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증시에는 또 크게 단기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하면 저는 해운주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여전히 나는 금과 은의 지금의 하락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내일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 가격이 막판에 많이 올라간 게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중화권 증시가 열리면서 갑작스럽게 또다시 낙폭이 커진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해요. 가지고 네. 있던 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물량들이 소화하려면 하루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일까지 한번 보면서 저점이 잡히게 된다면 그때 은은 한번 분할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을 만약에 기회로 삼아서 특정 섹터에 대한 기회를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해운 쪽 한번 좀 체크해 주셨고요. 안전자산 관련한 전략은 내일까지 좀 시선이 넘어가 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오늘 투심이 몰렸던 키워드 2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통신 장비주입니다. 지난주부터 그동안 좀 조용했던 통신 장비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어요. 하나증권도 이번 달 통신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상향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통신주들이 다시 조명을 받는 건가요? 일단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를 봤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슬로건이 세계 최초, 가장 빠른 통신망, 5G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려는 그 찰나에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져서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투자금이 그렇게 빠르게 붙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다시 우주항공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늘 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로켓 쏘아 올릴 거다. 위성 쏘아 올릴 건데 그 숫자가 10개, 100개가 아니라 100만 개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00만 개를 쏘아 올린다면 가장 먼저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게 발사체 재활용 쪽이겠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쪽에 집중하나라고 보면 결국 AI 산업의 확장성에 통신망 구축이 가장 먼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부품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지수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좋아요. SK하이닉스 좋습니다. 현대차도 좋습니다. 그런데 없으신 분들이 지금 사고자 하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힘들고 오늘처럼 빠지면 빠지는 대로 사기가 불편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들의 어떤 기준선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의 변동성이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통신부품주들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안정감까지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주기 때문에 오늘도 통신주가 움직인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아니었나 싶고 2가지라 그랬는데 하나 더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올해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큰 주파수 경매가 있고 이 주파수 경매는 당연히 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통신 부품주들에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주 애플 실적 발표하면서 역시 애플은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죠. 일단 거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아이폰을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는 AI가 탑재되는 차세대 모델들이 나가게 되면 그 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갤럭시 시리즈, 아이폰 시리즈 사면서 아직까지는 속도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지만 조금 외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끊긴 현상이나 어느 구간은 5G가 되지만 어느 구간은 아직도 5G가 안 되는 구간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그렇게 되면 AI 시대에 들어오는 디바이스 기기들의 성능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똑같은 모바일을 쓰는데 누구는 엄청나게 그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나는 똑같이 자율주행 로봇을 타는데 이쪽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이쪽은 성능이 늦어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망의 투자는 전력기기와 함께 AI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같이 커져 나가야 되는 인프라이기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산업에 대한 요인 그리고 밸류 자체가 좀 부담이 없는 요인 이렇게 좀 크게 2가지로 짚어주셨는데요. 전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나중에 추가적인 질문으로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섹터 자체에 대한 투자 열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이 안을 조금 들여다봤을 때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도 나와요. 그 이유는 좀 무엇일까요? 일단은
국내에서만 잘하는 기업과 해외 매출이 있는 기업의 좀 차이. 그리고 이제 주파수 경매라고 하는 게 미국 주파수 경매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미국 주파수 경매에서 뭔가 결정이 돼도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들에 따른 약간의 종목군들마다의 갭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아마 빛과전자라고 하는 소형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업이 사실은 1월 초만 하더라도 동전주였다가 지금 벌써 이제 지폐주가 돼서 1,000원 이상의 가격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500원까지 올라왔죠. 800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100%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것처럼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 통신망도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대용량. 그러니 AI 시대에 맞춰서 데이터 전송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부품들이 있어야 발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하는 부품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뭐 유무선 배터리, 유무선 5G 통신 부품 팩을 만드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쪽은 진입 장벽이 또 그렇게 높지 않고, 반대로 그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원재료 가격,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단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상승하는데, 그것을 또 받아서 재가공해야 되는 기업들은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마진율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유선 장비 기업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 체크가 되고 있어요. 앞서서 주파수 경매에 대한 모멘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5G 투자에 앞서서 이제는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인프라도 강화를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기회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모멘텀들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기업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다른 종목군들보다도 이노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엔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를 보면서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기업을 볼 거냐, 그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는 기본으로 깔고 플러스 주파수 경매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할 거냐의 차이인데, 당연히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택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아직은 많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진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이제 2에서 3% 정도 진행이 된 건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좀 앞당겨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치 데이터 센터가 이미 미국에는 수천 개, 수만 개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막 초기 단계이기에 결국 데이터 센터 쪽에도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주파수 경매 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상황에, 저는 이제 스몰셀 관련주라고 이제 앞서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어느 한 구간에 가면 인터넷이 잠깐이지만 끊기는 현상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꼭 끊기는 구간만 가면 끊깁니다.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런 지역이 똑같은 통신망에 깔려도 교집합되었을 때 안 잡히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야 유튜브 보다가 혹은 블루투스로 노래 듣다가 그런 현상 나타나면 그냥 잠깐이라고 치지만, 자율주행 로봇을 타고 가다가 그런 잠깐의 끊김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만약 통신 부품주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노 와이어리스가 가지고 있는 스몰셀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그리고 아마 5G 통신 부품 관련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픈랜 이야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랜, 그리고 뭐 스몰셀.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스몰셀을 강조드리지만 오픈랜은 또 솔리드가 잘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A와 B사가 서로 충전 단자가 달라도 서로 호환할 수 있게 중간에 젠더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부품주들은 여전히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더 많은 기업들이 많아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네, 통신에 대한 관심주 오늘 이노 와이어리스까지 짚어주셨고요. 통신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기판도 AI가 키운다. 오늘 시장의 고개가 계속 아래로 향하고 있고 이 안에서 반도체 투톱의 낙폭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전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조정받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기는 또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기점으로 본격적인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기판 관련주들의 시세, 신호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오늘 나온 뉴스, 그러니까 기판 관련주 안에 MLCC 관련주 안에서 AI용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좀 됐어요. 투영이 되었다라고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사실은 지난해 3분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벌써 30만 원을 터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30만 원까지 올라온 삼성전기를 또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35만 원, 40만 원 가야 돼. 이거는 조금 욕심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가격 조정이 조금 얕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죠. 사실은 이 MLCC 시장의 주인은 우리나라라기보다 일본입니다. 네, 일본에 이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원래는 1위 기업이 일본인데 그 1위 기업인 일본조차도 이 MLCC에 들어가는 중진류 히토류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중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중국과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 만들어야 되니까 히토류 줘. 그러면 중국이 싼 가격에 안 주겠죠. 서로 지금 불편한 가운데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반사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그냥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 본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삼성전기가 만들고 있는 그리고 만들어낸 제품들에 대한 품질이 정말 고객사 쪽에서도 만족할 만한 품질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을 목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준 상황 속에 대외 변수까지 지금 받쳐준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기를 비롯한 MLCC 관련주들은 더 봐도 괜찮은데 하나의 변수가 좀 있어요. 어떤 변수냐면 앞서 제가 원자재 이야기를 좀 드렸을 때 이거를 받아서 중간재를 받아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가격을 올리기 전까진 기업이 감내해야 되다 보니까 마진율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은 삼성전기는 AI, MLCC가 워낙 고부가 가치 제품이니까 원자재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격에 좀 녹여서 버틸 수는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은혜 가격이 그리고 구리의 가격이 그리고 알루미늄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라고 하면 잠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조금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잘 움직였던 삼성전기의 주가의 조정의 이유가 진짜로 원자재들 때문이라면 그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라면 저는 없으셨던 분들이 비중을 한번 확대할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잘 팔리는 제품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도 판가 전이가 쉽습니다. 잘 안 팔리는 제품이야 원자재 올라간다고 해서 판가를 올리면 더 안 팔리겠지만 잘 팔리는 제품은 원자재의 변동성을 판가에 녹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삼성전기가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의 이유가 원자재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래요 라고 하면 삼성전기는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를 할 때이고, 지금 기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흐름이 기분이 나쁠 겁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야, 내가 오늘 국장에서 가장 투자 잘한 투자자 아닌가 생각을 했다가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서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신 분들이야 20에서 30%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맞지만 뭐 20만 원 초반대, 25만 원 초반대 사신 분들은 저는 더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가 움직일 때 어느 쪽이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냐면 유리기판 쪽입니다. 유리기판 쪽이 SKC를 포함해서 오늘 삼성전기 상승할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자 후반 들어갈수록 여기도 이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가 가게 되면 어찌됐든 유리기판이 움직이는구나라고 머릿속에 좀 인지를 하셨다가 삼성전기가 다시 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유리기판 없으신 분들은 뭐 JNTC라든지 필옵틱스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한 반도체 중소형주
유리기판 중소형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전략도 지금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 가격 조정은 좀 얕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비중 확대를 또 시도해보는 전략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유리기판 중심으로 기판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겠다라는 이렇게 공급망을 합류하겠다라는 이야기 좀 들려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목표 주가 지금 40만 원, 41만 원까지도 제시가 된 상황이에요. 해당 모멘텀이 이 상단까지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 젠슨항 CU가 사실은 우리보다 수십 발자국을 앞서가고 있잖아요. 지금 범용 하드웨어 렉을 넘어서 이제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죠. 우리도 피지컬 AI를 포함한 로봇을 할 겁니다. 알파마요를 포함한 자율주행을 할 겁니다. 이런 어떤 디바이스가 확장되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HBM. 또 HBM을 만들기 위해 D램이 필요한 것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AI용 MLCC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기존에 사실 MLCC라고 하는 것은 소형 가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디바이스에 대한 확장성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MLCC가 들어갈 디바이스들이 많아진다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하지만 속도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과 우리 증시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른바 워시 쇼크가 우리 증시를 강타하게 되면서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고요. 결국 5% 넘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계속해서 키우게 됐습니다. 양시장 장 중반에 사실 낙폭을 회복하는 듯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민감성이 더 발휘가 됐는지, 금리에 대한 부분이 더 민감하게 발휘가 됐는지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대의 하락세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도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좀 일조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 하루 동안 지금 20원 정도의 환율까지 오르는 점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가 과연 이러한 조정들을 어떻게 봉합을 해줄지, 그리고 내일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함께 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마감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의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인 리플레이 시간이고요. 오늘은 김예인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리플레이 시간에서 살펴볼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과 은, 와르르입니다. 지금 위험 자산도 시장이 좀 회피를 하고 있지만요. 안전 자산까지도 급락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짚어주세요. 네. 최근에 위기 때 떠오르던 자산이 이번에는 가장 크게 흔들렸었는데요. 바로 금과 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찾는 자산으로서 금과 은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금과 은의 큰 폭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왔던 금과 은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번 흔들림의 배경에는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하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워시 후보자가 과거부터 양적 완화에 비판적이었고요. 연준의 대조표 확대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그러면서 빠르게 변한 건데요. 이 변화가 가장 먼저 반영된 것이 바로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 시장이었습니다. 먼저 가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30일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하루 만에 9% 넘게 급락하면서 온스당 4,80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금 선물 역시 11% 이상 밀렸었는데요. 은 가격은 여기에 더욱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장중 한때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46년 만에 최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은 시세만 상대적으로 반등하는 흐름 보였고요. 은 가격은 장중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매도 가격 역시 소폭 오르면서 단기 기술적인 반등이 관측됐습니다. 그럼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시선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보다 비둘기파적인 임무를 안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파 성향으로 평가돼온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후퇴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급등했던 금과 은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달러 흐름에 대한 긴장감도 뒷받침했습니다. 워시 지명 소식 직후 달러 인덱스가 0.7% 넘게 상승하며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1,450원대를 다시 넘겨섰습니다. 이 달러가 강해지면서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과 은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번 안전자산 동반 조정의 이면에는 정책 기대 변화 그리고 달러 강세라는 공통 분모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의 해석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은 아닌데요. 미국 자산운용사는 이번 금과 은 가격의 급락을 두고 장기적으로 구조적 강세장 속에서 나타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락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라는 시선인데요. 이 운용사는 금과 은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주요 산업금속을 포함한 이 원자재 전반이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최근 금과 은의 엇갈리는 흐름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금 가격은 고점 대비 약 800달러 가까이 밀리면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은 가격은 온스당 80달러 초반에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금이 중앙은행 수요와 또 외환 보유 전략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산인 반면 은은 산업 수요 비중이 높은 원자재 성격이 강하다라는 점에도 함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 지표 회복 기대가 반영되면서 은 가격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더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ETF 시장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 ETF와 은 ETF 모두 고점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변동폭이 크게 확대됐는데 특히 은 ETF는 단일 거래일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했었습니다. 단기 매매와 손절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실물 수요보다는 금융시장 심리가 가격을 주도한 전형적인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이번 급락을 증폭시킨 또 다른 배경으로 중국 자금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몇 주간 금은 급등은 중국 개인 투자자와 대형 펀드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여기에 추세를 추종하는 CTA 자금과 또 옵션 거래까지 가세하면서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었는데요. 하지만 반전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미국 시장 개장과 함께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자 금 가격은 불과 10분 만에 수백 달러 급락했고요. 이어 워시 지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에 나서며 급락이 이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흐름은 종목 관련 종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은 매출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고려아연 주가가 은값 급락 여파로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고요. 은 가격 랠리의 수혜를 받아왔던 만큼 조정 국면에서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케빈 워시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통화 정책과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 그리고 연준의 집단적인 판단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정책과 자금 흐름을 해석하는 단계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물음표로 바뀌기 시작하자 안전자산까지 출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들은 이러한 공포를 좀 만회해줄 이벤트가 될까요? 한 주간의 흐름들도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리플레이 시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관세 압박 카드를 꺼낼 때도요, 우리 시장은 장중에 빠른 회복을 만들어냈죠. 오늘도 사실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금리라는 변수는 우리 시장에게 좀 가장 크게 민감한 영역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심리적 지지선으로 꼽히던 5,000선마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셔서 적잖이 충격이 좀 크실 텐데요. 내일 장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 함께 같이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